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4년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치러야 하는 시험은 개편된 교재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의 장기요양보호 제도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그래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 중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개편된 교재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교육 시간이 길어져서 힘드시겠지만 모두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이다. 2. 단기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한다. 3.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5.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일단 1번의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고요. 단기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고 재가급여이죠. 시설급여는 요양자가 들어가는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죠. 15%는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하는 게 아니죠.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하는 거죠.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현금 급여 청구 3. 서비스 신청 및 계약 4. 설립 신고 지도 감독 5.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인데요. 정답은 1번인데 현금 급여 청구는 수급권자가 하는 거죠.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들이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해서 가족이 돌보고 가족요양비를 청구하거나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곳에 계시면서 특례 요양비를 신청하시거나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신청하는 것 등이 전부 다 현금 급여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역시 수급자가 하는 거고요. 설립 신고 지도 감독은 각각의 시, 군구에서 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은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하는 거죠. 다음 중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독거노인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4. 당뇨병을 앓고 있는 80세 남성 5.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여성. 일단 병원에 계시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데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일상생활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보는데요. 이 중에서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없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죠. 그리고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은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야 되죠. 노인성 질환은 치매하고 뇌혈관 질환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한데요. 1번 고혈압, 뇌혈관 질환이 아니고요. 관절염도 아니고 뇌종양, 자칫 뇌라는 말이 있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하는데요. 혈관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신부전증 마찬가지고 정답 5번 파킨슨병인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5번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절차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단계는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그 다음에 관호 등급 판정이죠. 등급 판정을 하는 기관이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합니다. 6번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1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이용 한도액, 3. 수급자 희망 급여, 4. 노인 부담률, 5번 수급자의 주요 기능 상태. 정답은 1번인데요. 인정서에는 이것 외에도 기본 인적 사항과 등급, 그리고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수급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이용 한도액이라든가 희망급여, 본인부담률, 수급자의 주요 기능 상태는 모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7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까지 명확히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기관에 전화 등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요청을 할 경우에 기관에서 어르신 댁으로 와서 평가하는 것을 묻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욕구평가로 욕구평가에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신체적인 그러한 상태고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지기능검사, 인지상태를 살펴보면서 우울증이 있는지 아니면 불안한 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심리적인 상태도 살펴보고요. 가정환경이 계단이 많은지 턱이 많은지 혹시 낙상 위험도는 없는지 또 주변에서 주수발자가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케어를 받고 있는지 등 사회 환경적 상황까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욕구평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치매 대상자가 같은 옷만 입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특히나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1번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고 알려준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유를 설명해서 알아들으면 치매 대상자가 아니겠죠. 1번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준다고 알아들으면 치매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3번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구입하여 입게 한다. 이것이 정답이겠는데요. 일단 치매 대상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원인 파악이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그 파악된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과 상의 해서 동일한 유형의 옷을 구입해서 입게 하도록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로 옷을 갈아입힌다. 이것은 노인 학대에 해당하니까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알려주는 건 역시 안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되죠? 대상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본 계약 외에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절대 안 될 말이죠. 추가 서비스나 또 변경 내용이 있으면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3번 서비스에 대하여 물질적 보상 절대 안 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역시 안 됩니다. 10번 제가 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간다며 다음 주로 방문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시간 변경이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럴 때 반드시 관리 책임자나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약정된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조정할 수 있죠. 취소된 당일 급여 수가를 요구한다. 절대 안 될 말이고요.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 역시 안 됩니다.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정답이겠네요. 대상자가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상자가 없는데 집에 들어가셔서 청소하고 뭐 빨래를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시면 부정수급이어서 나중에 환수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정도가 심하면 요번에 개편된 교재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소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3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확인을 받는 것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원칙이다. 2.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 지침에 따르는 것은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원칙이다. 3.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원칙이다. 4.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원칙이다. 5.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급여 제공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원칙이다. 이 역시 요번에 개편된 교재에 새롭게 실린 요양보호사 3대 준수 원칙인데요. 앞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원칙은 3가지인데요. 첫째,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원칙. 두 번째,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원칙. 세 번째는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원칙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3가지의 원칙과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우기가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잘 잡으셔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2번 노인복지시설 유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일단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근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가십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안 아파도 혼자 살기 싫어서 나 그냥 같이 사는 곳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곳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인데요. 대표적으로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료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요양자가 들어가고요. 요양자가 들어가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3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또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 뭐가 있나요? 주야간보호, 그 다음에 단기보호, 마지막으로 복지연구가 있습니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경로당이 아니죠.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가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를 당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3번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아니죠? 2년 이상입니다. 2번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일 경우에 유효 기간은 5년 아니죠? 4년입니다. 3번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인지 지원 등급일 경우에 유효 기간 2년이죠?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4번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3등급일 경우에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직전 등급과 같은데 3년으로 나오는 것은 2등급부터 4등급까지입니다. 5번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일 경우에 유효기간 2년입니다. 직전 등급과 같은데 2년이 나오는 등급은 5등급을 포함해서 인지 지원 등급입니다. 1등급은 4년이죠.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고 또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이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길게 갱신해드리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기 때문에 치매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2년간의 짧은 시간을 갱신해 줍니다. 14번 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1번 장기요양 인정 갱신을 신청할 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받으셔야 하고요. 2번 장기요양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할 때 병원에 계실 때는 안 되지만 퇴원하시면 그날 바로 급여가 가능하고요. 3번 장기요양 보험료를 3회 이상 미납일 때 아니죠. 6회 이상 미납해야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데 3회는 괜찮습니다. 급여 받으실 수가 있고요. 4번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이 될 때 이때도 당연히 연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5번 장염으로 1일간 입원할 때 당연히 입원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5번 에릭선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에서 노년기의 생애 주기 특성은 이 역시 이번에 개편된 교재에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1번 친밀감 대 고립감, 2번 생산성 대 자아침체, 3번 자아통합성 대 절망감, 4번 자율 대 의심, 5번 건면성 대 열등감인데요. 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외워 두셔야 하는데요. 에릭슨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는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계가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다음에 남건기, 그 다음이 잠복기, 5번째가 사춘기, 6번째가 성년기, 7번째 중년기, 8번째가 노년기인데요. 우선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노년기는 자아통합성 대 절망감이라고 외워두시고요. 1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유엔의 노인복지 원칙. 이 노인 원칙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이 출제되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소득 이야기가 나오면 1번 독립의 원칙인데요. 일단 이 노인복지 원칙은 선생님들께서 그 종류도 알아야 되고 원칙 속에 있는 내용 또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키워드를 알아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일단 독참보좌존이라고 해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이 있는데요. 독립의 원칙에는 키워드가 소득, 일자리, 그리고 개인의 선호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참여의 원칙에는 젊은 세대와 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참여의 원칙이고요. 보호의 원칙은 대부분의 문장 속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대받는 어르신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보호의 원칙이고요. 자아 실현의 원칙은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로 인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 매슬로우 욕구에 보면 최고 상위 5단계의 욕구가 이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존엄이라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하려면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개가 중심 키워드입니다. 17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삶의 보람과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5단계는 바로 나왔네요. 일단 매슬로우 욕구는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원초적인 단계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와 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고요. 그러고 나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일단 배고픈 거 해결이 되어야지만 내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2단계이고요. 3단계는 사랑과 소속에 관한 욕구로 안전한 울타리를 치고 나서야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소속,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잖아요. 사랑과 소속은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를 또 원하고요. 충분히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면 이제쯤에는 나도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조금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4단계인 존경의 욕구이고요. 마지막 최상위의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조금 전 문제에서 봤듯이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되려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정답 4번인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욕구는 1단계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까지 같이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는 모니터링 실시 단계인데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가 처음에는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이죠. 우리 어르신이 등급이 나오고 나면 기관에 전화나 방문을 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기관에서 나와서 방문 상담을 하는 거죠. 방문 상담을 하면서 욕구 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상태 평가도 합니다. 이 기능 상태는 어떠한 걸 보느냐면 욕창 위험도는 얼마나 많은지 또 낙상 위험도는 얼마나 많은지 인지 상태는 어떠한지 그러한 기능 상태를 평가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총괄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나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르신은 낙상 위험도가 높아서 이동할 때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고요. 혼자 스스로 세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결 도움이 필요해서 하루에 한번 얼굴을 씻겨드리겠습니다와 같은 그러한 제공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수립된 제공 계획서를 어르신 댁에 가서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럴 때 수급자나 보호자가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작한 걸 1년간 쭉 지켜보다가 1년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 서비스가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 무엇이 불만족하는지 아니면 어르신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다시 처음부터 다 욕구 평가부터 기능 상태 다 파악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오케이 사인을 하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1년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르신이 병원에 가시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시지 않는 한 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 역시 개편된 교재에 처음 소개된 것인데요. 1번 옳은 대면하기는 눈을 맞추고 나서 3초 이내에 인사하거나 말을 건넨다. 눈을 맞추고 나서 3초가 아니고 2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대상자가 졸고 있거나 아직 잠에서 덜 깨었을 때는 침대판을 두드리고 깨운 뒤에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하기이죠. 3번 올바른 접촉하기에서 대상자를 만질 때는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넓게 잡아야지만 대상자의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서 멍이 들거나 상처 입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번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 주어야 한다. 당연하죠. 어르신은 대답하는 말, 언어 같은 것들도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초 이상 기다려 드립니다. 5.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부러라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서비스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서 있게 하거나 걷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0번 맥박, 호흡, 체온 등의 변화와 질병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조기 발견에 힘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네요. 1번 숙련된 조력자, 2번 동기유발자, 3번 관찰자, 4번 상담자, 5번 정보 전달자. 관찰자가 정답인데요. 일단 숙련된 조력자는 지식과 기술이 쌓여서 어르신을 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동기 유발자는 어르신들은 약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인지 상태 저하로 어떠한 일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 드려야 하고요. 상담자는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서 지원을 해드리라는 것이고요. 정보 전달자는 어르신의 상태를 보호자나 의사 또 기관장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어떠한 지시사항을 여기에서 나온 지시사항을 다시 보호자나 어르신에게 전달해 드리는 걸 말합니다. 이상 기존에 잘 나왔던 내용하고 새롭게 개편된 그 교육 중에서도 잘 나오겠다 싶은 내용들만 골라서 문제를 추려봤고요.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